이 피아노 다시는 건드리지 마. 왜요? 제가 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마. 요즘 들어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을 떠봤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나한테 처음부터 접근한 이유가 뭐야? 대답해.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기억을 잃으니까 오히려 살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누군가에게 들려주려 한 것도 아닌 그냥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겁니다. 기억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그녀에게는 반대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덕분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그녀의 진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재벌 회장에 숨겨진 딸이라는 진실과 함께. 명장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그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도로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유리창마다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지은은 그날도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까지 된장찌개와 갈치조림을 만들어 놓으라 했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도 그 집에서 지은의 손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손이 거칠어야 집안이 산다. 그 말은 언뜻 보면 그냥 옛날 사람 특유의 사고방식처럼 들렸지만 지은에게 그 말은 달랐습니다. 그건 일종의 선언이었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선언. 지은이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 박준혁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집도 없고 변변한 연고도 없는 여자.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날 지은은 시장 골목을 벗어나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으로 저녁 메뉴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부터 끓이고 갈치는 간을 먼저 해야 하고 그때였습니다. 기익.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지은이 의식을 되찾은 건 사고 이틀 뒤였습니다. 병원 천장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고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들린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들었어?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긴 했지만 지은은 왠지 그 걱정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은의 감이었는지 아니면 그간의 경험에서 쌓인 불신이었는지는 그때로선 알 수 없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상실.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지워졌다고요. 얼마나 지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결혼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침대 위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했지만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걸렸습니다. 어머니, 저분이 괜찮아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남편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였지만 어딘가 서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지은은 그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머릿속이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은 깨닫게 됐습니다. 이 고요함이 사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이라는 걸요. 퇴원하고 나서의 나날들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몇 주간 지은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은 며느리가 가스불을 잘못 다루거나 그릇을 깨거나 할까봐
염려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지은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하는 눈빛 같았어요. 기억을 잃은 지은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동네도, 심지어 자신이 쓰던 물건들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설미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억울한 것도 없었고 비교할 과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퇴원 한 달이 지나자 집안일이 하나씩 지은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빨래 개기, 설거지, 그 다음은 요리, 그 다음은 청소, 그 다음은 시아버지 방 청소, 그 다음은 시어머니 방 청소. 지은이 이상하다 생각할 틈도 없이 하루 일과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이게 원래 자신의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내가 다 했어.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살림을 맡아야지.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거실을 청소하다가 피아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집에 피아노가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아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장식용이라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무엇을 연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알아서 가는 대로 뒀을 뿐이에요. 곡이 끝나고 나서야 지은은 자신의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건드렸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일어나 사과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의 지은으로서는 알 수 없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고 가족들도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는 지은의 삶은 정작 가족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동네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나가고 시어머니가 모임에 나가는 오전 시간, 지은은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과거도 없고 비교도 없으니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사람을 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지은은 옥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옥순 할머니는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지은을 처음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닮았노? 어쩜? 지은이 누구를 닮았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지은은 그 손의 온기가 왜인지 눈물이 날 만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지은의 손에 있는 흉터 이야기가 노인정에서 조금씩 화제가 됐습니다. 오른손 손목 안쪽에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였어요. 누군가 어디서 다쳤냐고 물으면 지은은 그냥 웃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 흉터가 생긴 이유를 지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직접 말한 건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지은이 부엌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지은이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 때문인지 본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지은은 조심스럽게 귀를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지은이 자는 척하고 있는데 준혁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어요. 지은은 눈을 반쯤 뜨고 흘낏 봤습니다. 서류 같은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걸 사진으로 찍고 다시 넣었어요. 지은은 이튿날 아침 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은. 그 옆에는 다른 이름도 있었습니다. 한창수. 그리고 친자 확인. 지은은 그 단어들을 읽으면서도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자 확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창수라는 이름이 왜 자신의 이름 옆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동네 노인정에서 옥순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안 돌아왔냐?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지은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 말의 뜻이 뭘까?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은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기억은 없어도 감각은 살아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에게 외출을 자주 제안했습니다. 노인정 봉사도 그만두라고 했어요. 기억 없는 사람이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누가 이상한 말이라도 할까봐 걱정이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지은은 그 말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은에게 외출을 막기 시작한 건 노인정에서 옥순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 화장실에서 물을 틀고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가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가슴에는 뭔가가 이미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보다 깊은 무언가였어요. 그날 꿈을 꿨습니다. 넓고 하얀 방이었습니다. 피아노가 있고 꽃이 있고 창밖으로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은은 꿈속에서 그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볼이 젖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끌어안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꿈속의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눌렀어요. 자신의 엄마는 어디 있을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은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속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지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을 막았음에도 지은은 조심스럽게 혼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옥순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을 보자마자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냐?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 근데 그 집 식구들이 내 기억이 돌아오는 걸 막으려 하는 것 같아서.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한테 부탁을 했어. 내가 언젠가 내 앞에 나타나면 이걸 전해달라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었어요. 이지은. 그런데 그 한자를 보는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와르르 흔들렸습니다. 짧은 순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얀 방, 피아노,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 내 어머니 이름은 최미란이야. 그리고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그 안에 다 있어.
지은은 봉투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열어보는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서 알고 있던 진실이 봉투 안에 있어서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너를 노리고 접근한 거야. 그 집 시어머니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기억이 돌아오면 그 사람들한테 좋을 게 없거든. 지은은 봉투를 품 안에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걸으면서 자꾸 봉투가 든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뛰는 심장을 잠재우려는 것처럼.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지은은 천연덕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요. 시어머니는 잠시 지은을 뜯어봤습니다. 지은은 품 안에 봉투가 들킬까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나한테 말하고 나가. 기억도 없는 사람이 혼자 돌아다니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른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밑에 봉투를 숨겼습니다. 봉투를 바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봉투를 열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반드시 좋은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지은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지금의 자신은 행복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날들이 버틸만은 했습니다. 봉투를 열면 그 버틸만한 나날들조차 무너져 내릴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손은 이불 밑으로 스르르 내려가서 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이대로의 나날이 조금만 더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기로 결심한 건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남편 준혁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침대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종이가 오래되어 군데군데 누렇게 바랬습니다. 지은은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 불빛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겠지.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어딘가 가까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처지겠지. 용서해 주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2개였어. 한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 이름, 이지은. 또 하나는 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엄마가 지워버렸어.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삶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지 않았거든. 내 아버지 이름은 한창수야. 들어봤을지도 몰라. 재벌이라고들 하더구나. 그 사람이 엄마를 만난 건 엄마가 23살 그 사람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을 때였어. 엄마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 정말로. 그리고 너를 낳았지.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이 엄마를 쫓아냈어. 너를 두고 가라고 했어. 아니면 너와 함께 살아도 되지만 아무 권리도 없는 그림자처럼 살라고 했지. 엄마는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너를 안고. 한창수는 오랫동안 너를 찾았단다. 그 사람이 너를 찾아낸 게 내가 15살이었어. 근데 그때 이미 너는 고아원에 있었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너를 멀리 숨겨놓은 상태였어. 한창수가 접근하려 한다는 걸 알고 엄마가 다시 너를 데리고 도망쳤거든. 근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 엄마는 내가 20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변했다고 믿었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지은이가 딸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엄마가 속은 거야. 아니, 속았다기보다 믿고 싶었던 거야.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이 편지에 다 쓰기가 어렵구나. 다만 이것만은 말해둘게. 한창수 주변에는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하렴. 서류에는 친자 확인 결과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몰래 받아둔 유전자 검사지도 있어. 이게 내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엄마는 내가 이걸 쓰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그게 필요한 상황인 거겠지. 사랑해, 지은아. 엄마가 늘 곁에 있어. 최미란. 지은은 편지를 다 읽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불 안이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아팠어요. 아니, 기억이 없기 때문에 더 아팠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편지 속에 엄마가 어떤 목소리를 가진 사람인지,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인지 떠올릴 수 없었으니까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친자 확인서, 한창수와 이지은, 99.99%, 그리고 유전자 검사서에는 의뢰인 이름이 최미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옷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새벽 지은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사이에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한창수, 그 이름을 알아봐야 한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는 항상 준혁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었고 지은의 핸드폰은 기억을 잃은 직후에 새로 개통한 것이라 개인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은은 노인정 봉사를 구실로 밖에 나가서 동네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창수,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한창수, 창안그룹 창업주, 자수성가형 기업인, 현재 투병 중, 후계자 없음, 수천억 규모의 그룹. 지은은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손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투병 중, 그리고 후계자 없음. 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손목 안쪽의 초승달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가 그 사람의 집에서 생긴 거라면, 어린 시절에 자신이 그 집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지은은 잠깐 벤치에 앉아 멀리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한창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은은 조용히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창안그룹 관련 기사를 모아 읽었고 한창수의 인터뷰도 찾았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인터뷰 중에 웃는 사진에서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은 생김새였습니다. 지은은 그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가슴이 이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수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것. 무작정 찾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었지만 연락을 취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창안그룹 공식 홈페이지에는 민원 창구가 있었거든요. 지은은 도서관 컴퓨터로 조심스럽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저는 최미란의 딸입니다. 회장님과 연락이 닿기를 원합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보내기를 누르기 전에 지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기억을 잃은 지금의 자신에게 주어진 고요함이 이 버튼 하나로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닷새 뒤였습니다.
지은이 도서관에 들렀을 때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창안그룹 비서실 명의였어요.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연락을 원하십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십시오. 지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동네 편의점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몰래 핸드폰을 이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자신의 이름과 짧은 메시지. 저는 이지은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바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전화 문자였어요. 일주일 후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지은은 공중전화 앞에 서서 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침대 위에 있던 책들이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어요. 베개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을 뒤진 겁니다. 지은은 빠르게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가 없었어요. 분명히 옷 속에 숨겨뒀던 봉투가. 지은은 눈앞이 아찔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준혁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만 봤고 시어머니는 지은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지은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봉투는 없어졌다. 서류와 편지가 그들 손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봉투를 가져갔다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지금 나한테 아무 말도 없는 걸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은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지은에게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서류가 없어졌다. 하지만 내 몸에는 아직 흉터가 있다. 그리고 옥순 할머니가 증인이다. 그리고 한창수와 이미 연락이 닿았다. 증거는 빼앗겼지만 진실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창수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중전화 문자로.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카페였습니다. 오전 10시. 지은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만남을 앞둔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내오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얼마 전에 방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 오래된 봉투. 근데 내가 다 없애버렸어. 지은은 찻잔을 들고 가만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게 우리 집안에 해가 된다면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지은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지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내일 내가 지은이 가는 데마다 좀 따라다닐게. 내가 기억이 없으니까 혼자 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지은은 속으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일 만남을 막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애둘러서 하지만 명확하게. 지은은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혼자 갔다 올 수 있어요.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니야. 같이 가는 게 좋겠어. 그날 밤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그 카페에 혼자 가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붙어 다니겠다고 나섰으니까요. 계획이 막혔습니다. 거의 실패할 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내일 약속 취소하지 마세요. 저는 창안그룹 비서실 강 실장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연락을 지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카페 맞은편 꽃집 앞에서 잠깐이면 됩니다. 지은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따라온다는 걸 알았을까? 그건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창수 측에서 지은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은은 문자를 지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그 꽃집 앞에 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라오겠다는 말을 지키려는 듯 외출 채비를 일찍 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의 팔 가까이에 붙어서 걸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반 블록 떨어져 있었어요. 같이 가자. 아, 너무 급해서요. 어머니는 저기 카페에서 기다려주세요. 지은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종종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려 했지만 지은이 이미 골목으로 들어선 뒤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서자마자 카페 맞은편 꽃집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은이 다가가자 남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맞으시죠? 저 강 실장입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 실장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흑백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지은은 알아봤습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아이. 오른손 손목에 초승달 모양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아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다. 기다렸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 직접 보고 싶다. 시간이 얼마 없다. 내 어머니가 옳았어.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못했다. 미안하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직접 만남을 원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 주변 인물들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꽃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강 실장을 봤습니다. 지은 손에 들린 봉투를 봤습니다. 강 실장은 재빠르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뭘 받았어? 지은은 봉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꽃집에서 행사 전단지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봐. 지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단지 하나를 집어 건넸습니다. 마침 꽃집 입구에 전단지가 꽂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전단지를 보고 지은을 다시 뜯어봤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가자. 집에 가야지.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외출을 혼자 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도 시어머니가 종종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서관도 더 이상 구실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은에게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신이 찍힌 사진, 손목에 반창고를 붙인 채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 그 반창고 아래에 지금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거울 앞에서 오른손 손목을 들여다봤습니다. 초승달 모양 흉터, 사진 속의 반창고,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건 기억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증거였어요. 아무도 이걸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계획을 바꿨습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옥순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도 할머니에게 쪽지를 전달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슈퍼 아주머니는 지은이 봉사를 다닐 때 알게 된 분이었는데 지은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쪽지를 전달한 이틀 뒤 옥순 할머니가 동네 슈퍼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심부름을 핑계로 슈퍼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를 노려나간 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냐?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창안그룹 강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도 연락을 했어. 내 어머니 최미란이 살아있을 때 나랑 통화를 했었거든. 그래서 내 연락처를 갖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메모지를 손에 쥐고 고마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회장이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은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준혁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방에 들어가자 준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안그룹 알아? 지은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들어봤어요.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당신한테 접근한 것 같아.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지은이 답했습니다. 꽃집에서 만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준혁이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 기억 돌아오는 거 두렵지 않아. 근데 어머니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될까? 우리끼리.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살면 안 될까? 그 말이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아버렸습니다. 그 애원 뒤에 숨겨진 게 무엇인지. 이 남자는 자신이 재벌 혼외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억이 없는 자신을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한창수가 죽기 전에 지은이 나타나면 유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은은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방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서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전화를 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최미란의 편지, 그리고 사진 속 피아노 앞의 아이, 손목에 반창고를 붙인 채 웃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의 자신이라면 자신은 그 아이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편의점 공중전화를 이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몰래 잠깐 밖에 나가는 것.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은은 의외의 곳에서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친구였어요. 두 할머니가 거실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지은은 조용히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이 있어 쉽게 따라 나설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빠르게 편의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중전화 앞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뜻밖에도 낡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숨소리에서 힘겨움이 느껴졌어요. 지은이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이 맞지? 아버지다. 지은은 공중전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억이 없는데도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들린 적이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네.
지은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만나야 해.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유원장을 바꿔야 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 말이 지은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유원장. 그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왜 지은의 기억이 돌아오는 걸 두려워하는지,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지은을 올가매려 하는지,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창수와의 만남은 비밀리에 이뤄졌습니다. 강 실장이 차를 준비했고 지은은 옥순 할머니의 도움으로 시어머니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말을 붙들어 두는 동안 지은은 골목 끝에서 기다리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남자가 보였습니다. 몸이 몹시 여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어요. 날카롭고 어딘가 슬픈 눈이었습니다. 한창수가 지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도 무언가 막힌 게 풀리는 것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목 보여줄 수 있냐? 지은이 오른손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한창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흉터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내가 만든 흉터야. 내가 6살 때 정원에서 놀다가 유리 조각에 다쳤어. 내가 안고 달렸어. 병원까지. 그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창수는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최미란을 어떻게 만났는지, 지은을 어떻게 잃었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지은의 행방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지은의 남편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한창수의 경쟁자 측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너를 이용하려 한 거야.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묶어두려 한 거지. 내가 유원장에서 너를 배제하도록.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 그 결혼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어딘가에서 짐작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는 건 달랐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기억이 없기에 오히려 그 배신이 더 낯선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한창수가 말했습니다. 유원장을 바꾸겠다. 내 딸에게 줘야 할 것들이 있어.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어색했지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한창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그날 강 실장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한창수가 유원장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지은이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친자 확인 서류는 시어머니가 빼앗아갔지만 유전자 검사는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제야 이상한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파편들이었어요. 피아노 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어딘가 달리던 느낌. 이 파편들이 오늘의 만남 이후로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펜은 딱 2장이었습니다. 한창수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상대방의 펜은 더 두꺼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유원장 변경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과연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지은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고 아침마다 서리가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은 그 서리를 보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창수의 건강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그랬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균형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유언장 변경 서류를 법무사가 준비 중인데 이지은 씨의 친자 소송이 병행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 제기를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지은은 수화기를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친자 소송? 그 말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몰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증거는 이미 빼앗겼고 유전자 검사는 다시 받아야 하고 법적 대리인도 구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지은은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준비가 됐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창수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송을 준비하는 건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강 실장이 연결해준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억상실 상태에서도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송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필요하고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진 게 손목 흉터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라면 말을 흐렸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다시 받겠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한창수 회장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소송을 알게 되면 방해 공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그 단어가 지은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은에게 친절해졌습니다. 집안일을 덜어주고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고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불렀습니다. 지은은 그 친절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날 세워왔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 그 뒤에 무언가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사흘 뒤 시어머니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지은이 찻잔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창안그룹 사람들이 너한테 접근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한창수라는 사람 얘기도 들었어. 지은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이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시어머니가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이 눈으로 봉투를 봤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게가 있어 보였어요. 저 봉투 안에 뭔지 알아? 내가 사고 나기 전에 사인한 서류야. 내가 기억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우리 준혁이 사업 자금으로 4명의 재산을 담보로 걸었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야. 만약 내가 소송을 하면 이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내 이름에 빚이 붙게 돼.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지만 침착한 협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적이 아니잖아. 그냥 조용히 살면 돼. 한창수 그 사람 어차피 오래 못 살 거야.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재산은 다른 데로 가고 너는 그냥 며느리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훨씬 편한 삶이잖아. 지은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조금 안도한 표정으로 잘 생각해봐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봉투 속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짜일 가능성도 있었어요.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기억이 없을 때 사인했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서류 자체가 협박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지은이 변호사에게 그 봉투 얘기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고 이전에 서명한 서류라면 사고 당시 병원 기록과 날짜를 대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상실 상태에서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증명되려면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 없는 서류는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지금 당장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지금 겁주는 겁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이지은 씨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신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열흘은 걸리는데 그 전에 유언장 변경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는 준비됐고 회장님도 하시겠다 하셨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창안그룹 내부에서 이사진 일부가 유언장 변경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을 꾸려서 회장님의 유언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정신감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감정 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 동안 유언장 변경이 동결됩니다.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신감정.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은은 알았습니다. 한창수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나면 유언장은 이전 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지은의 이름이 없는 유언장이 그대로 언제까지 막을 수 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최대 2주입니다. 그 안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고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2주 안에 결과를 받으려면 긴급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비용도 문제지만 상대방이 이 움직임을 알면 또 방해가 들어올 겁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지은은 긴급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한창수가 요양병원에서 검체를 제출했고 지은도 검체를 냈습니다. 비용은 창안그룹 측에서 부담했어요. 그런데 검사를 신청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자 둘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명함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어요. 창안그룹 이사진 측 변호인단이 낸 것이었습니다. 한창수에게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제3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이름에 이지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지은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알고 있었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이 한 일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거 아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지은은 한창수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유언장 서명도 불가능해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한창수가 살아있는 동안 법원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 한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은 침대 위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목에 초승달 흉터.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걸까? 이미 너무 많은 걸 건드린 걸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포기인지 아니면 결심인지 지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물결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하얀 방, 피아노 소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목소리,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뛰던 새벽, 고아원, 15살에 다시 어머니와 만났던 날, 대학 입학, 그리고 박준혁을 처음 만났던 날, 카페였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때 지은은 혼자였고 어머니 최미란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지은은 아무도 없었어요. 준혁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기억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집안일, 명절, 외출 통제. 준혁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알면서 못 본 척했습니다. 지은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사고 나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지은이 옷장 속에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의 서류였어요. 창안그룹 관련 서류였는데 거기에 지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창수의 혼외 자녀, 접근 완료, 결혼 완료, 재산 이전 준비 중. 지은은 그 서류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준혁이 처음 말을 걸어온 것도, 카페에서의 우연도, 빠른 결혼도 전부 계획이었어요. 그 충격 속에서 지은은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냥 걸어야 했는지.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기억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지은은 침대 위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왔고 그 기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준혁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창수의 딸이라는 걸. 그래서 접근했고 결혼했고 기억을 잃자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감옥이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그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테니까요. 지은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접근금지 가처분은 아직 법원 결정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신청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에서 일주일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손에 지금 있는 건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지금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발견한 그 서류, 준혁의 서류, 그게 어디 있었는지. 옷장 깊숙한 곳, 양복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준혁이 입었던 정장이었어요. 지은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르고 그대로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떤 정장이었지? 회색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자주 입었던 것이요. 손이 옷걸이들을 빠르게 더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안주머니. 손이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서류를 준혁이 그대로 두고 있을 리 없었어요. 지은이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그 서류를 없애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물증은 없었습니다. 기억만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기억만으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안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없어진 서류, 빼앗긴 봉투, 하나씩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아 있었고 한창수의 상태는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
옥순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기억.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은은 준혁이 잠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을 지나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집은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다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지은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 사고 전에 발견했던 서류, 준혁의 계획, 접근금지 가처분, 그리고 한창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할머니가 한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한테 뭘 바라냐? 지은이 말했습니다. 증인이 돼주세요. 어머니 최미란이 살아계실 때 할머니한테 한 말들,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전해줬다는 것.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어. 법원이 무서워.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옥순 할머니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억 회복은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 한창수 회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일 안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강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면회가 가능합니까? 강 실장이 답했습니다. 가능은 한데 이지은 씨 움직임을 상대방이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바로 알 수도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회사에서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표정은 지은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화나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 돌아왔지?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 눈빛이야. 지은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 알겠지. 내가 뭘 했는지. 지은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준혁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지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당신한테 접근한 건 맞아. 지시를 받았어. 당신이 한창수 딸이라는 걸 알고. 근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닌 줄 알아. 그냥 그랬다는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이 거짓이었다면 그 다음이 진심이었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한창수 회장님 만나러 갈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체념인지 슬픔인지. 나한테 지시를 내린 사람이 따로 있어. 진짜 흑막이 어머니가 아니야. 그 말이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굳었습니다. 창안그룹 이사회 부의장.
김태홍이라는 사람이야. 한창수가 유언장에서 당신을 넣으려 한다는 걸 알고 나서 나를 이용한 거야. 나도 그 사람한테 약점이 잡혀 있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준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악당인 건 맞아. 근데 진짜 악당은 따로 있다는 거야.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술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김태홍?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 실장이 차를 보내줬고 지은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준혁은 막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창수는 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눈만 빛나고 있었어요. 지은을 보자 눈이 움직였습니다. 지은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창수가 마스크를 조금 내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기억 돌아왔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창수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안하다. 어릴 때 못 지켜줘서, 미란이 그 애도 못 지켜줘서. 지은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명해 주셔야 해요. 오늘. 한창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 강 실장이 다 준비해뒀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태홍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그 사람이 평생 내 밑에서 나를 기다린 거야. 내가 눈 감으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강 실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한창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명함을 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서류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오늘 오후 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즉시 떠나주십시오. 지은은 굳었습니다. 결정이 너무 빨리 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상대가 그만큼 준비를 오래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나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행위는 적법한 가족 면담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들과 강 실장이 복도로 나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는 지은과 한창수만 남았습니다. 한창수가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서명해야 해. 빨리. 지은이 한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펜을 쥐어줬습니다. 서류 앞에 놓아줬습니다. 한창수가 서명란에 펜을 댔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작게 불렀습니다. 한창수의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지은은 한창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손을 잡고 서명을 도와야 하는가? 그게 도덕적 딜레마였습니다. 서명을 도운다는 것. 의식이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펜을 움직이는 것. 그건 유효한 서명인가? 아니면 강요인가? 나중에 상대방이 이 서명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서명을 받아냈다고 하면. 하지만 반대로 지금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은은 한창수의 손을 느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손이 아니었어요. 쥐고 싶은데 쥐어지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지은은 한창수를 봤습니다. 눈이 가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눈이 지은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지은은 눈물이 나려는 걸 힘으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창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창수의 손목을 살며시 받쳐줬습니다. 손을 이끈 게 아니라 지탱해 준 것이었습니다. 한창수가 스스로 펜을 움직였습니다. 느리고 떨렸지만 움직였습니다. 서명이 완성됐습니다. 그 순간 강 실장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법무사도 함께였습니다. 법무사가 서명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걷었습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쓸쓸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은 저희 법무팀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서명은 유효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급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건 집 근처 병원이었어요. 응급실에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서자 준혁이 말했습니다. 뇌혈관이래. 많이 안 좋대. 지은은 응급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이 반쪽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가뒀습니다. 이 사람이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이 사람이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은은 이 사람이 그냥 늙고 약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준혁이 지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김태용한테 이용당한 거야. 나도 그렇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처음 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김태용이 어머니한테 아버지 빚 관련 서류를 들이밀었대. 협박이었어.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한 거야.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악당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무죄를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알고 나니 증오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변했습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증오보다 무거운 슬픔 같은 것으로. 그날 밤 지은은 병원 의자에 앉아 새벽을 맞았습니다. 준혁은 복도 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병원 의자에 앉아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한창수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어머니 최미란이 지켜주려 했던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인가?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손목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가 생겼을 때 어린 지은을 안고 병원까지 달렸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다른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이 긴 밤이 끝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열이틀 뒤였습니다. 99.98%.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이지은과 한창수는 부녀 관계였습니다. 변호사는 결과를 확인하고 곧바로 친자 확인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그 서류를 손에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숫자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뻐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언가가 돌아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최미라는 이미 없었고 아버지 한창수는 요양병원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벽이었다고 했습니다. 잠든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름이 두꺼웠어요. 곧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 막힌 것이 눈물인지 말인지 지은도 알 수 없었어요. 손목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6살 때 이 흉터를 만든 남자, 안고 병원까지 달렸다고 했던 남자,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던 남자가 이제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안실에 들어서자 강 실장이 맞이했습니다. 빈소는 창안그룹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공식 빈소로 가지 않았어요. 영안실 복도 끝 창이 있는 곳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한창수를 위해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막혀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창수가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창안그룹 측, 더 정확히는 김태용 측 변호인단이 낸 소장이었습니다. 유원장 무효 소송이었어요. 서명 당시 한창수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서명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지은이 손목을 받쳐준 그 장면이 정확히 문제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서명 과정을 병원 복도 카메라가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지은 씨가 한창수 회장님의 손을 잡거나 유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상대방은 그걸 이용할 겁니다. 지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고 증인도 있고 서명 자체는 회장님이 직접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 측 법무팀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답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 무렵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준혁이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거짓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는데도, 아니, 기억이 돌아왔기 때문에 더, 기억 속에서 준혁은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고 자주 웃었어요.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건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도 순간순간 진심이 섞여 있었다는 것도 지은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나쁜 것인지, 그래서 더 슬픈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요.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미 너무 오래 슬펐던 탓인지 슬픔 자체가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낸 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뇌혈관 손상으로 오른쪽이 불편해졌고 말이 느려졌습니다. 지은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병원에 몇 번 들렀습니다. 왜 들렀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이 오면 처음에는 외면했습니다.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어느 날은 지은이 과일을 깎아놓고 일어서려 할 때 시어머니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와? 지은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한테 잘 보여봤자 소용없어. 유산소송에서 지은이 내 편 안 해줘. 지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지은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금방 다시 창밖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쳤겠구나. 평생 싸우고 버티고 지쳐서 이제는 이렇게 누워있구나. 그 생각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감정이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예상대로 길어졌습니다. 1심만 해도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혼이 완료됐고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법적 싸움을 하는 동안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창안그룹 측에서 일부 부담했지만 지은의 일상은 빠듯했습니다. 지은은 동네 커피숍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오전에는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지은을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봤을 겁니다. 그 시선이 지은에게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할머니는 작고 흰 머리의 할머니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미란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봉투를 맡겼다는 것, 그 내용을 이지은에게 전달했다는 것. 상대방 변호인이 날카롭게 반박했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지은이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부탁한 거야. 나는 그냥 한 거야. 지은은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는 인정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옥순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손목 흉터와 어린 시절 사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유원장은 일부만 유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명 당시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서명 자체의 자발성은 인정했지만 서명 과정에서 이지은이 한창수의 신체를 지지한 행위가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복도 카메라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고 그 영상이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결국 유원장 일부 조항만 인정됐고 지은이 받게 된 것은 한창수가 마지막으로 처분한 작은 부동산 하나와 소액의 금전이었습니다. 창안그룹의 경영권, 핵심 재산은 결국 기존 이사회로 귀속됐습니다. 김태홍은 이사회 의장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항소를 권했습니다. 지은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항소를 하면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자신은 또 이 싸움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서류와 법정과 반박과 재반박 속에서 그게 지은이 원하는 삶인가? 지은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받은 것만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지은이 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변호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싸움에서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유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것, 그리고 어머니 최미란이 지키려 했던 무언가를 되찾고 싶었던 것. 친자 관계가 인정됐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충분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소송에서 받은 부동산은 팔지 않고 임대를 줬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건강이 조금 나빠졌지만 여전히 동네 노인정을 다녔습니다. 지은은 가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미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지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은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이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할머니 집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지은은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무엇인지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평생 도망치면서 자신을 지켜주다 혼자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리고 너무 늦게 만나서 제대로 된 아버지 딸로 살아보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동네를 걷다가 중고 피아노를 파는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 너머로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검은 건반 하나가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사실 건가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한번 쳐봐도 될까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렀습니다. 처음 기억을 잃었을 때처럼 손가락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 알면서 연주했습니다. 기억이 있으면서 그 기억을 담아서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낡은 피아노였지만 소리는 따뜻했어요. 가게 주인이 조용히 서서 들었습니다. 지은은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지은은 건반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프면서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어요. 아프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지은은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피아노를 들여놓을 돈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피아노를 사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골목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서서 그 풍경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가 더 편했다고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기억도 없고 비교할 과거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었을 때 그때가 고통스러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고요함은 진짜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뒤로 지은은 행복해졌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얻었지만 곧 잃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지만 그 알미 무언가를 되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그 거짓 안에 진심이 조금 섞여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 그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은 절반만 이겼고 김태용은 여전히 창안그룹 의장이었습니다.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도 혼자였고 기억을 잃었을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였고 기억이 돌아온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생각을 오래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나무에 새잎이 돋고 있었어요. 지은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은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창수가 강 실장을 통해 전해준 어린 지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른손 손목에 반창고를 붙인 채 지은은 그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언가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어머니 최미란의 편지 중 마지막 문장을 지은이 직접 손으로 받아 적은 것이었습니다. 봉투는 빼앗겼지만 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랑해, 지은아. 엄마가 늘 곁에 있어. 지은은 그 종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늘 곁에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자서 소리 없이.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있었고 준혁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있었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몰랐습니다. 지은은 지금 가진 것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것.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것. 옥순 할머니가 약속을 지켜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이 쇼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없어진 것도 많았지만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작고 조각난 것들이었지만 지은은 눈물을 닦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지은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강습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보수는 적었지만 지은은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했습니다. 잘 치면 기뻐하고 틀리면 찡그리고 잘 가르쳐주면 고마워했습니다. 그 단순한 반응들이 지은에게는 오히려 쉬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 여자아이였어요. 엄마가 늦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잘 칠 수 있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연습하면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쳤어요? 지은이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응,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지은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을 때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왔습니다. 아이가 달려가며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문을 닫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문화센터 강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지은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곡이었어요. 느리고 조용한 곡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 기억나지 않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그 계절이 지나고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소송은 끝났습니다. 이혼도 끝났습니다. 한창수도 최미란도 없었습니다. 김태용은 여전히 창안그룹 의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 피아노 강사 아르바이트, 가끔 옥순 할머니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억이 있을 때의 삶이 기억이 없을 때보다 더 나아졌냐고 묻는다면 지은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졌다고 하기 어려웠어요.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많이 아팠고, 더 많이 잃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 지은은 처음으로 그 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무서운 것도 없었고,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이 왜 나왔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것들을 몸이 기억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은 원룸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냄새가 났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흑백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지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손목에 반창고를 붙인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손가락은 쇼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작은 방 한가운데 서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가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지은이라는 것, 그 이름이 지금 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앉아 아무도 없는 방에서 피아노 없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없는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명장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